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미국 원조 덕분이지. 뭐가 특별합니까? 먹을 것도 못 먹는 나라가 무슨 제철소를 지어요? 한국의 1960년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추억되시나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강의실에서 일본과 중국 교수들이 한국을 조롱하던 그 장면 말이죠. 한국의 520배 경제성장이라는 믿기 어려운 숫자 앞에서도 그들은 운이 좋아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기적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한 나라였다는 것을 말이죠. 자동차가 2만 8천 대밖에 없던 나라가 428km 고속도로를 짓기 시작했던 1968년, 전 세계가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습니다. 60%가 무직인 상황에서 제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미친 결정들 뒤에는 놀라운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없는 돈으로 미래를 사는 방법,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바꾸게 만드는 비밀, 그리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신한 유일한 사례의 진짜 이유까지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 놀라운 진실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정치경제학을 가르치는 에드워드 라슨입니다. 그날 국제경제재건 포럼에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주제는 재건의 기적, 국가성장의 핵심 요인이었거든요. 20년 넘게 연구해온 분야였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아시아 3국의 석학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했으니까요.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느꼈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온 교수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무엇을 말할지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믿기 어려운 변화 이야기를 말이죠. 청중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약간의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도쿄대학의 이시다 타카이로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라슨 교수님, 죄송하지만 한국 얘기라면 이미 결론이 나 있지 않나요? 한국은 미국 원조 없었으면 아직도 빈곤국일 겁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건 지나친 과장 아닌가요? 우리는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징 대학의 왕지엔민 교수도 즉시 거들었습니다. 이시다 교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한국은 치밀한 전략이 아닌 단순히 운이 좋았을 뿐이죠. 냉전 시기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시장 흐름에 편승한 것 말고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보였어요. 어떤 이는 그렇죠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실제로 겪으니 달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제가 20년간 밤낮으로 연구한 진실을 말해야 했거든요. 그 순간 강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약 80명의 청중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흥미롭다는 듯이, 어떤 이들은 걱정스럽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커를 집어들고 숫자 하나를 또박또박 적었죠. 1953년 1인당 국내 총생산 67달러. 그 옆에 깔끔하게 2023년 35,000달러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운이 아닙니다. 절대로 운일 수 없어요. 520배 증가라는 숫자가 운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치밀하고 대담한 전략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진 한 장을 들어올렸어요.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1953년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국민의 60%가 무직이었어요. 서울은 3번이나 점령당한 잿더미였습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당시 한국은 필리핀, 미얀마, 심지어 에티오피아에게도 원조를 받던 나라였거든요. UN 통계에 따르면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에티오피아보다도 낮았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내린 결단을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자동차와 배를 만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순간 강의실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시다 교수였습니다.
그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렸어요. 라슨 교수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게 현실적인 계획이었나요? 당시 한국 상황을 보면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자동차를 만든다는 거죠? 그건 그냥 꿈이었던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포항제철소 건설을 결정했을 때를 보세요. 미국도 일본도 모두 반대했어요. 먹을 것도 없는 나라가 무슨 철강이냐고 말이죠. 세계은행도 차관을 거부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명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지금 없다고 해서 영원히 없을 순 없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고 설명했어요. 당시 박정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10년 안에 기초를 다지지 못하면 영원히 가난한 나라로 남을 것이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죠. 이시다 교수도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1973년 포항제철 1기가 완공되었을 때 세계는 정말 놀랐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포항제철소가 완공되자마자 흑자를 기록했어요. 1년 만에 투자비를 회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 철강업계가 충격에 빠졌죠. 일본의 신일본제철이 기술 지원을 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빨리 독립할 줄 몰랐던 거예요. 왕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본의 기술 지원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을 받아들이는 자세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일본 기술자들과 24시간 붙어 살았습니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3년 만에 독자 운영이 가능해졌어요. 박정희의 결단이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그 미친 결단이 한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게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었거든요.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고작 1억 달러도 안 되었어요. 일본 청구권 자금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일 기본조약으로 받은 3억 달러 무상원조, 2억 달러 정부 차관, 그리고 3억 달러 상업 차관, 총 8억 달러였죠. 하지만 이것만으론 절대 부족했어요. 포항제철소 하나만 해도 1억 2천만 달러가 필요했거든요. 여기서 박정희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저는 흥분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자금을 담보로 독일에서 차관을 확보한 겁니다. 무려 수천억 원 규모였어요. 말 그대로 없는 돈으로 미래를 산 거죠. 독일 차관 확보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박정희가 직접 독일을 방문해서 협상했습니다. 당시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와의 만남에서 한국의 비전을 설득했죠. 우리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저축률이 20%를 돌파했어요. 전 국민이 10원이라도 저축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1962년 3.3%였던 저축률이 1970년대에 20%를 넘어선 거였죠. 왕 교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강제저축 정책 때문 아니었나요? 정부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자발적이었어요. 제가 직접 당시 생존자들을 인터뷰했거든요. 왜 저축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모두 같은 대답을 하더군요. 희망이 있었다고요. 실제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지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믿고 돈을 모았지. 애들 과자 사달라고 해도 참았어. 또 다른 증언도 들려줬어요. 한 아버지는 이랬습니다. 담배를 끊고 술도 끊었어. 그 돈으로 적금을 넣었지. 애들이 커서 공부할 수 있게 말이야. 나라가 발전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었거든. 포항제철소가 완공된 후의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매출로 2기, 3기를 확장했다고요. 1기가 성공하자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세계은행도 태도를 바꿨죠. 차관 승인을 해준 겁니다. 한국은 실제로 미래의 돈을 끌어와서 제철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명확한 계획이 있었기에 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이제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1968년 한국에는 자동차가 몇 대나 있었을까요? 청중들이 숫자를 맞춰보려고 웅성거렸어요. 정답은 2만 8천 대였습니다. 저는 놀라운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서울 인구가 400만 명이었는데 자동차는 고작 2만 8천 대. 그런데 그해 무려 총 428km의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했어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된다는 반응들이었죠. 어떤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친 짓 아닌가요?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당연히 반대 여론이 거셌습니다. 저는 당시 신문 기사를 읽어줬습니다. 한국일보 1968년 2월 1일자 사설입니다. 자동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인가. 세금 낭비의 극치다. 국회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설명했어요. 야당 의원들이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죠.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어요. 당시 기획원 관리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유명한 발언을 인용했어요. 이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다. 국가 경제의 혈관이다. 혈관이 막히면 몸이 죽는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박정희의 비전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산항에서 서울까지 물류 비용이 대폭 줄어들 거라고, 전국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벨트가 될 거라고 했던 말이죠. 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화물차로 이틀이 걸렸어요. 고속도로가 생기면 6시간으로 단축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공사 과정도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의 기술진이 와서 도왔지만 한국의 토목 기술자들이 주도했어요. 산을 깎고 다리를 놓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을 축적했죠. 2년 5개월 만에 개통되었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통 직후의 변화를 설명했어요. 화물 운송비가 40% 줄었고 운송시간은 70% 단축됐습니다. 부산항 물동량이 급증했어요. 1970년 720만 톤에서 1975년 1,500만 톤으로 2배 이상 늘었죠. 그리고 10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극적인 반전을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수가 52만 대로 늘었어요. 정확히 18배 증가한 겁니다. 왕 교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네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고속도로 주변에 공단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천안, 대전, 대구, 부산이 모두 산업도시로 변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대우중공업 등이 모두 고속도로 인근에 공장을 지었다고 설명했어요. 고속도로가 경제 발전의 척추 역할을 한 거죠. 길을 열자 산업이 따라왔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선제 전략이에요. 미래를 먼저 준비하는 거죠. 이시다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었네요. 인프라가 경제를 견인한다는 것을 보여준 완벽한 사례군요. 잘 살아보세. 저는 그 유명한 구호를 칠판에 크게 적었습니다. 박정희가 1970년 제안한 새마을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시멘트 336포와 철근 1톤만 각 마을에 공급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했죠. 청중들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국민이 직접 주말마다 길을 닦고 다리를 놓고 마을 회관을 세웠어요. 동시에 혼식운동도 벌였습니다. 보리와 옥수수로 쌀을 절약하면서 국민저축운동도 함께 했어요. 실제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1971년부터 1979년까지 9년간 총 3만 4천여 개 마을이 참여했어요. 농촌 마을의 98%에 해당하는 숫자였죠. 전국의 거의 모든 마을이 참여한 거예요. 바로 그때 이시다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라슨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건 결국 국민을 동원한 독재 정책 아닌가요? 강제로 시킨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절대 동원이 아닙니다. 자발적 참여였어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참여자들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농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야. 우리 마을이 잘 살고 싶어서 한 거지. 토요일, 일요일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길을 닦았어. 또 다른 증언도 들려줬어요. 경북 안동의 한 부인이 말하길 밤에 품앗이로 마을 회관 청소하고 꽃도 심고 그랬지. 우리 마을이 예뻐지는 게 좋았어. 아이들이 좋아했거든. 새마을 운동의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했어요. 농촌 소득이 1970년 26만 원에서 1979년 119만 원으로 4.6배 증가했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배고픔을 참았던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실제 혼식운동의 효과를 보여줬어요. 쌀 소비량이 20% 줄었고 그 절약된 쌀로 수출까지 할 수 있었다고요. 외화벌이에도 도움이 된 겁니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한 거예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한 농부의 말을 인용했어요. 우리가 길을 닦으면 우리 애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잖아. 그게 좋아서 했어. 왕 교수도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자발적이었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국민의 저력이었어요. 가난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거죠. 새마을 운동은 국민이 국가를 함께 만들어간 역사입니다. 현대, 삼성, 대우, LG. 저는 이 익숙한 이름들을 칠판에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시나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정부의 방향 제시와 기업의 실행력이 만난 민관 공동 성장 전략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포항제철소가 완성되자마자 연관 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요. 포항제철에서 나온 철강으로 뭘 만들었을까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현대자동차가 1976년 포니를 출시했죠. 배도 만들었어요.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대 조선소가 됐습니다. 놀라운 연결고리를 보여줬어요. 철강이 자동차가 되고 조선업이 되고 가전제품까지 만들어졌다고요. 삼성이 반도체에 LG가 화학과 전자에 뛰어든 것도 이때였어요. 기업들은 어떻게 기술을 배웠을까요? 저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마산과 인천의 수출 단지로 진출했어요. 외국 기업들과 합작해서 기술을 배웠죠.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삼성이 일본 산요와 합작해서 전자기술을 배웠고 현대가 영국 포드와 협력해서 자동차 기술을 습득했다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년 만에 독자 기술을 확보했어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놀랐죠. 한국 기업들의 학습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실제 사례를 더 들려줬어요. 현대조선소가 첫 번째 배를 만들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설계도도 제대로 없이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완성했다고요. 외국 전문가들이 기적이라고 했죠. 정부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정부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를 집중 육성했죠. 그리고 기업들이 그 방향에 따라 투자했어요. 수출 증가 수치를 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대형 그래프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1962년 5,500만 달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77년 무려 1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계산기를 들고 계산해 보였습니다. 15년 만에 정확히 181배 증가한 겁니다. 이게 운일까요? 왕 교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24시간 일했어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정부는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줬어요. 기업들의 성장 과정을 설명했어요. 현대는 자동차에서 시작해 조선, 건설로 확장했고 삼성은 설탕 무역에서 시작해 전자, 반도체로 발전했어요. 각자의 영역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나갔습니다. 한국은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산업을 키웠습니다. 저는 선순환 구조를 설명했어요. 철강으로 번 돈으로 자동차 산업을, 자동차로 번 돈으로, 조선업으로 번 돈으로 반도체를 키운 겁니다. 이시다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체계적인 전략이었군요. 단계별로 산업을 고도화해 나간 거네요. 2009년 11월 25일, 저는 특별한 날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한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날입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사례예요. 정말 유일합니다.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1950년대 한국이 받았던 원조 규모를 보여줬어요.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총 127억 달러를 받았어요. 그런데 2009년부터는 오히려 주는 나라가 된 거죠. 한국의 독특한 원조 방식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만 주지 않아요. 기술과 경험을 함께 전수합니다. 이게 한국식 원조의 특징이에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줬어요. 베트남의 스마트팜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농업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토마토, 파프리카 재배법을 알려줬죠. 수확량이 3배 늘었어요. 아프리카에서의 활동도 소개했어요. 가나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줬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전수한 거죠. 이제 가나 국민들이 집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요. 의료 지원 사례도 들려줬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의료진을 파견해서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해줬어요.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다시 빛을 찾았죠. 그때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한 말입니다. 목소리에 감동을 담아 인용했어요. 50년 전 우리가 도왔던 나라가 이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최근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 규모는 35억 달러예요. 세계 15위 수준입니다.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거죠. 한국 원조의 특별함을 더 설명했어요. 한국은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줘요. 산업화 경험, 교육 발전 경험, 민주화 경험까지 모든 걸 나눠주죠.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새마을 운동을 전수했더니 농촌 소득이 50% 늘었어요. 필리핀에는 IT 기술을 가르쳐줘서 콜센터 산업이 발달했죠.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문화이자 철학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민족의 DNA죠. 한국인의 특별함을 설명했어요. 힘들 때 도움받은 걸 잊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도울 차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시다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왕 교수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이 정말 특별했네요. 이제 중국도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야겠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가치를 알려줄 수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모델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위해 저는 다시 칠판에 나서서 여러 나라 이름들을 적었습니다. 베트남, 이라크, 북한,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시리아. 모두 전쟁의 상처를 겪은 나라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들도 모두 한국과 비슷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성공했을까요? 정말 단순한 운이었을까요? 답을 하나씩 차근차근 제시했습니다. 첫째, 미래를 먼저 준비한 전략적 사고가 있었어요. 자동차가 없는데도 고속도로를 짓고 기술이 없는데도 제철소를 지었죠. 이건 미친 짓이 아니라 선견지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을 설명했어요. 일관된 국가 비전이 있었습니다.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여러 정권이 바뀌어도 산업화 정책만큼은 지속되었어요.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목표를 잃지 않았던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희생과 참여가 있었어요. 정부가 억지로 강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이런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네 번째 요인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교육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집착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교육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1960년대부터 문맹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모든 부모가 자식 교육을 위해 헌신했죠. 다섯 번째 요인을 강조했습니다. 개방성과 배움에 대한 겸손함이 있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외국 기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빨리 배워서 독자 기술로 발전시켰어요. 구체적인 비교를 해봤어요. 북한을 보세요. 1953년에는 오히려 한국보다 잘 살았어요. 하지만 폐쇄성과 독단적 정책으로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트남과도 비교했습니다. 베트남도 끔찍한 전쟁을 겪었지만 1990년대 개혁 개방 정책인 도이머이로 급성장했어요. 한국을 직접 벤치마킹한 결과죠. 모든 나라가 전쟁의 상처를 겪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상처를 핑계로 삼지 않고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미래를 준비했죠. 이시다 교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라슨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정말 탁월했네요. 저의 선입견이 틀렸었군요. 왕 교수도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저도 인정해야겠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군요. 치밀한 계획과 실행력의 결과였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두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제철소를 짓고 자동차도 없는데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미쳤다고 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쳐서 성공한 게 아니라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520배 경제 성장, 18배 자동차 증가, 181배 수출 증가. 이 모든 놀라운 숫자들이 과연 우연의 결과일까요? 강의실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그러다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 기립박수가 되었어요. 이시다 교수도 박수를 치고 있었고 왕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기적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의 중심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위대한 국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운이 아닌 의지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이시다 교수가 다가와서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라슨 교수님,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됐어요. 왕 교수도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도 깊이 반성합니다. 한국의 전략은 정말 대단했네요. 그 순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한국처럼 꿈꿀 용기와 실행할 의지,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희망의 교훈이라는 걸 말이죠.